39페이지 용어의 정의. 용어의 정의와 중개사상물이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합니다.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씩 출제되는데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해석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먼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해마다 이신 정의됩니다. 법조문에 없는 부분들이 시험에 출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9페이지 맨 위에 제3절 용어의 정의입니다. 역시 해마다 시험에 출제됩니다. 용어의 정의라는 것은 영어로는 definition, limited, 범위를 한정시켜준다는 뜻입니다. 사회과학에서는 조작적 정의 이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 이 법에서만 쓰는 용어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대도시라는 용어가 있으면 국어사전에 대도시는 큰 도시, 메트로폴리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도시는 우리가 배우는 공법상 대도시와 세법상 대도시가 다릅니다. 공법에서 대도시는 얼마의 인구 50만 이상을 대도시라고 합니다. 세법에서 대도시는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을 대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에서 공장 신정서라면 취득세, 중과세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대도시라도 용어가 다르다. 예를 들면 또 도로가 도로교통법상 도로, 도로법상 도로, 건축법상 도로 각각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건축법에서는 도로가 몇 미터 이상 돼야 돼요? 예, 보행과 차량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이어야 된다. 그래서 공법시험에 과거 기출문제를 보면 여기 2m 도로가 있다. 2m 도로가 있는데 여기에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되죠? 대지가 가로 세로 10m짜리 대지가 있다. 이 대지 면적이 얼마인가 이런 게 시험에 출제됐어요. 얼마예요? 100제곱미터, 90제곱미터, 80제곱미터. 답은? 반대쪽에는 아무 말 안 했어요. 반대쪽에는 아무 말 없을 때 아무 말 없이 나올 수도 있어요. 80 손 들어보세요. 90 손 들어보세요. 답은 90이죠. 90. 아무 말 없으니까 아무 말 없으면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각각 2m씩 만들어줘야 되죠. 그럼 1m 후퇴해야 되니까 90제곱미터입니다. 예. 이쪽에 철길 하천이 있어서 후퇴 못한다고 하면 반대편으로 후퇴해야 되지만 그래서 이 소방차는 들어가야 되니까 최소한 불 나면 불은 끌 수 있어야 되니까 대니는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되는데 그 도로는 반드시 4m 이상 돼야 된다. 자, 그래서 용어 정의가 중요하다고. 중개라는 용어 정의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물건을 연결시키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쓰는 국어사전.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휴대폰 가지고 네이버나 다음에 검색을 해보면 중개란 제3자로서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일을 주선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혼 중매하는 것도 중개일 수 있습니다. 국어사전적 의미로는. 그런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이제 중개가 가장 어려운데 중개란 반드시 지금 첫 시간에 했던 중개대상물이어야 합니다.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뿐만 아니라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게 중개입니다. 중개대상물을 알선하는 게 중개라고요. 따라서 중개대상물이 아닌 권리금이나 대토권,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 이런 것들은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알선해도 중개가 아니고 중개가 아닌 걸 하고 받는 돈은 중개보수도 아닙니다. 많이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 아닙니다. 권리금 알선하고 돈 많이 받아도 중개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나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중개를 업으로 하는 건 개업공개사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개상물이 아닌 건 중개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나 해도 상관이 없다. 자, 그래서 중개대상물을 알선하는 게 중개다. 그리고 매매, 교환, 임대차뿐만 아니라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도 중개에 해당된다. 자, 그 밖의 권리가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이게 어렵습니다. 민법이 다 되어 있다는 전제하에서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오늘 태어나서 처음 왔으면 이런 걸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시면 돼요.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그러면 많은 글들이 올라와 있을 겁니다. 저당권 등 담보물권. 지금 태어나서 처음 공부하면 저당권이 뭔지 담보물권이 뭔지 민법에서 이런 것만 하더라도 1시간씩 공부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환매권이 있고 그 다음에 유치권, 법정 지상권, 법정 저당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라고 했습니다. 등. 그래서 건저당, 가등기 담보 뭐 이런 것들이 해당된다고 봐야 되겠고요. 따라서 우리 개업공개사들이 은행에 융자 알선하면은 보통 0.3% 정도 커미션을 받습니다. 그건 중개보수기 때문에 받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즉 은행에 융자를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 건저당 설정하고 해주자는 담보로 잡고 그 건저당 설정을 알선하는 것도 중개에 해당된다고요. 판례가. 그래서 저당권 등 담보물권을 알선하는 것도 중개에 해당되고 그 저당권이 비록 금전 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된다. 자, 그 다음에 환매권, 시험에 나왔던 것만 보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때까지 시험에 출제됐던 거 위주로 보고 있습니다. 출제됐던 거 위주로. 그 다음에 환매권, 이것도 민법 용어입니다. 환매권이라는 거. 환매라는 말은 바꿀 환자, 환전한다 이런 거잖아요. 돈 바꾸는 걸 환전한다고 하잖아요. 바꿀 환자죠. 바꿔서 매매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환매라는 거는 예를 들면 갑이 을에게서 돈을 1억을 빌렸습니다. 돈을 빌린 대신에 그것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서 소유권을 1억짜리 소유권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특약을 했습니다. 특약이라는 것은 특별히 약속하는 걸 특약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약속을 했습니다. 어떻게 약속했냐면 1억을 다시 갚으면 되갚으면 등기를 다른 사람한테 팔면 안 되고 반드시 나한테 되팔기로 약속하는 것을 환매특약이라고 합니다. 환매특약. 자, 그런데 이게 5년 이내에 환매특약을 할 수 있죠. 근데 5년 지나서 이게 시세가 3억으로 올라버렸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1억짜리가. 근데 돈을 1억을 갚아야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갚을 돈이 없습니다. 그랬을 경우 환매할 수 있는 권리인 환매권을 병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요. 그랬을 때 병은 갑에게 시세가 3억이면 2억을 주고 그 다음에 을에게 1억을 줌으로써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매할 수 있는 권리인 환매권을 양도할 때에는 중개상 권리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개업공개사만이 돈 받고 이를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유치권, 이 세 개는 설정, 성립에는 중개 개입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전, 양도할 때는 중개상 권리에 해당이 된다. 유치권이 뭐예요? 유치라는 말이 유치장, 우리 유치장에 들어가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경찰서 유치장, 이거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철조망 안에 철문 안에 들어가면 못 움직이죠? 마음대로? 그게 유치장입니다. 그래서 유치권도 못 움직이게 꽉 잡고 있을 수 있는 권리 이 뜻입니다. 유치권이라는 말이. 그건 뭐냐면 세입자가 예를 들면 주인한테 집 수리비 달라 하니까 먼저 수리해라. 나중에 줄 테니까 일단 이렇게 했어요. 그 집 수리는 다 했는데 집 수리비를 안 주면 그 집을 꽉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유치할 수 있습니다. 안 나가고 버틸 수 있습니다. 지나다니다 보면은 건물 같은데 유치권 행사하고 있습니다. 플랜카드 같은 거 그려놓은 거 혹시 보셨어요? 예, 그건 뭐냐면 공사 대금 못 받아가지고
시공업체가 유치권 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치권은 민법에 의하면 이거는 뭐 법정 담보 물건입니다.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되고요. 면제기가 도래해야 되고 점유하고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있으면 당연히 성립합니다. 유치권은. 당연히 성립하기 때문에 개업공개사가 유치권 성립하도록 중개해 줄게 이렇게 할 여지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성립된 유치권도 피담보채권과 함께 목적물의 점유를 이전할 수 있고 부동산 유치권이라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물건은 양도할 수가 있죠. 유치권도 물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요. 양도할 때는 중개상 권리에 해당된다. 이런 게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법정. 법정이라는 말은 법률의 규정이 줄임말이 법정입니다.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지상권, 법정지상권이라는 말은 지상권, 법정지상권,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땅 위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이름하여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데 1958년도 민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땅 가격이 비쌌겠어요? 건물 가격이 비쌌겠어요? 건물이 비쌌겠죠. 그래서 이 땅,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이 별개의 부동산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말을 한 이유는 다른 나라는 토지와 건물이 하나의 부동산인 나라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나라는 어쨌든 별개의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땅만 소유자가 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을이 왜 내 땅에다 건물 지어놨냐, 건물 철거하라고 하면 엄청난 사회 비용이 들어가고 이게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땅 주인이 바뀌어도 건물은 토지와 건물이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 소유이였을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줍니다. 그게 이름하여 법정지상권입니다. 그 대신에 지료는 내야 되겠죠. 토지 사용료는. 토지 사용료는 보통 민법상 이자인 5% 정도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따라서 이런 경우는 경매 낙찰가가 굉장히 낮아지겠죠. 이 토지만 경매로 낙찰받으려고 하면. 왜냐하면 지료 받는 것밖에 못하니까 싸게 낙찰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법정지상권 성립에는 개입 여지가 없다고 성립 설정에는 당연히 성립하니까 민법 366조에 의해서 당연히 성립하니까 법정저당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니까 이거는 설정 성립에는 개입 여지가 없어요. 그러나 이러한 다 물건이기 때문에 물건은 이전이 가능하고 이전할 때는 양도할 때는 중개 대상 권리에 해당된다. 자, 이게 지금 굉장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중개. 자, 결론은 중개는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중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매매, 교환, 임대차뿐만 아니라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 그 밖의 권리가 지금 39페이지 맨 밑에 보면 그 밖의 권리가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는 전세권 설정계약, 지상권 설정계약 뭐 이런 걸 적어놨는데요. 시험에 나온 거는 그 밖의 권리에 이게 출제됐어요. 이게 저당권, 뭐 전세권은 당연히 알 수 있는 거고 쉬운 거니까 그거는 전세권, 임차권은 저당권 등 담보물권, 환매권, 유치권,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이런 것들이 시험에 이때까지 출제됐던 내용들입니다. 자, 중개에 대해서 봤습니다. 중개. 첫 번째 용어 정의가 중개입니다. 지금 법조문 순서대로 거기 39페이지에 보면 중개가 있었고요. 두 번째 공인중개사가 있고 세 번째 중개업이 있습니다. 네 번째 개업공인중개사, 다섯 번째 소속공인중개사 39페이지 여섯 번째 중개보조원인데 중개 다음에 중개업 3번의 순서를 조금 바꿔가지고 중개업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 법조문에는 공인중개사가 2번인데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중개보조원.
이 6개 용어 중에서 시험에 한 문제가 출제된다. 자, 중개업은 중개를 직업으로 하는 게 중개업입니다. 업이 직업의 줄임말입니다. 우리 불교에서 업보 이런 말 하는 거는 계속 쌓이면 생기는 게 업보입니다. 업, 반복한다는 뜻이 직업 줄임말을 넣어서. 자, 그래서 중개업이 되려면 중개를 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데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중개업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업이라는 게 뭐냐 하면 중개업은 업이 되려면 불특정 다수와 계속 반복하거나 반복 의사가 있는 것을 업이라고 합니다. 불특정 다수입니다. 따라서 특정인과 하면은 중개업이 아닙니다. 이모, 고모, 친구, 배우자, 초등학교 동기들한테 하는 것은 중개업이 아닙니다. 따라서 친인척한테만 중개하고 돈 받으려면 자격증 취득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개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중개업은 개업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습니다. 중개만 하는 건 아무나 가능하니까 따라서 불특정 다수라고 하면 평소 때는 모르다가 중개사무소 간판 보고 찾아오는 손님이 불특정 다수입니다. 여러분들은 자격증을 취득하는 이유가 중개하려고 취득합니까?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취득합니까? 예,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취득합니다. 업. 예, 불특정 다수이어야 합니다. 특정인하고 하면 중개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험에 이런 게 출제됐습니다. 모텔만, 학원 건물만, 약국만 계속 반복해서 중개를 업으로 하면 중개업이다 아니다? 중개업이죠. 특정 중개 대상물만 해도 토지만 임야만 해도 중개업이죠. 근데 이모에게만, 고모에게만, 여친에게만, 남친에게만 하는 건 중개업이 아니죠. 특정인하고 하면 중개업이 아니고 특정 중개 대상물만 해도 중개업이라고요. 그런 게 시험에 출제됐어요. 모텔만, 그런 거 많아요. 모텔만 하는 분들이 있고 약국만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약국 같은 게 메디칼 센터 해가지고 위에 다 병원 있고 밑에 1층에 약국 있고 이런 거는 거의 건물주들이 많이 해요. 그런 거는 권리금이 10억이더라고요. 중개하려고 보니까 10억 달러더라고. 권리금이 10억이라는 말은 1년에 순이익이 10억이 벌린다는 이야기죠. 약국에 줄 서가지고 그 종합병원 앞에 이런 데 가면 약국에 거의 뭐 한 10분씩 기다려야 약 나와요. 그런 거는 계속 미처 막 약사들 몇 명, 5, 6명씩 있어도 미처 못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약국만, 뭐 병원 건물만, 이런 것만 전문으로 해도 중개업에 해당된다. 그러나 특정인하고 하면 중개업이 아니다. 반복해야 된다.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중개하고 중개보수를 받은 사정만 가지고는 중개를 업으로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44페이지에 있습니다. 44페이지. 44페이지 양가로 4번에 있습니다. 양가로 4번 업으로 해야 된다. 동그라미 2번에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 그래서 판례를 보면은 단 한 건 전세 중개 계약을 하고 중개 보수를 받았다는 사정만 가지고는 업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동네 사람들 지금 아직 자격증 따기 전이라도 한두 건 중개하고 중개 보수를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닙니다. 직업으로 한 게 아니라면. 자, 그러면 반복해야 되는데 그러면 9건 하면 9건 했다면 반복해서 중개업이고 7건 했다면 중개업이 아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받은 중개보수, 금액, 횟수,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중개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래서 비록 3건만 했다 하더라도 한 건에 1,000만 원씩 받았다면 1년에 3,000만 원 벌었다면 직업으로 볼 여지가 있죠. 중개업이고요. 10건을 했다 하더라도 한 건에 10,000원씩 받았다면 1년에 10만 원 받았다고 그걸 중개업으로 보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개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반복의사. 만약에 여러분들이 중개사무소, 자기 무자격자가 중개사무소 간판 달아놓고 딱 한 건만 하다가 적발되었어요. 무등록 중개업입니까? 아닙니까? 무등록 중개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딱 한 건밖에 안 했어요. 간판 달아놓고 무자격자가 중개업이다 아니다? 이라고요. 간판을 달았기 때문에. 간판에는 앞으로 반복할 의사가 숨어있죠? 손님 오면 계속 받을 의사가 숨어있기 때문에 중개업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우리 교과서는 47페이지에 있네요. 순서가 47페이지에 있고, 공인중개사. 책마다 내용은 다 똑같은데 순서가 조금씩 바뀌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똑같으면 또 저작권의 법에 저촉될 수 있으니까.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해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시험에 이 법에 의해서입니다. 따라서 시험에 출제됐던 게 미국에서 미국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도 공인중개사가 아니다. 즉 미국 공인중개사 자격증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개업 못합니다. 따로 우리나라에 와서 다시 자격 취득해야 됩니다. 변호사, 공인중개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의사도 미국 의사 자격증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의사 자격증 취득해야 됩니다. 이 법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나라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공인중개사가 되겠죠.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시험에 자격을 취득하여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X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일반인들이 공인중개사라고 하면 일반 국민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전부 자격증 취득해가지고 지금 현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죠? 현업에 있는 개업공개사들 명함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명함에 보면 전부 다 공인중개사라고 돼 있잖아요. 대부분. 개업공개사 이렇게 명함 새겨 다니는 사람 못 봤어요. 저는. 거의 다 공인중개사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 텔레비전에 9시 뉴스, 8시 뉴스 이런 데 나온 데 보면 부동산 가격이 내려간다 올라간다 하고 밑에 자막에 인터뷰하는 사람 꼭 나온다고요. 거기에도 보면 요즘은 공인중개사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옛날에는 중개인, 중개업자 뭐 이렇게 나오다 요즘은 공인중개사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거는 우리 시험에 나오면 틀린 용어죠. 그거는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인터뷰하는 데 나오는 사람들은. 자, 그래서 단순히 자격을 취득한 자고 지금 현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40만 6천 명입니다. 우리나라에 1회부터 28회까지 합격한 분들이 지금 40만 명이 넘습니다. 40만 6천 명이고요. 이 중에서 개업을 한 사람을 옛날에는 뭐라고 불렀느냐면 옛날에는 중개업자라고 불렀어요. 중개업자. 그 중개업자, 사채업자, 청부사례업자 느낌이 좋지 않죠? 그래서 일본식 표현이고 그래가지고 개업공개사로 바뀌었습니다. 용어가. 개업공개사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서 개업을 한 사람이구나. 일반인도 쉽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개업공개사의 용어 정의는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를 개업공개사라고 하는데 등록을 한 자 중에는 3가지 종류가 있어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너무 길기 때문에 줄여서 중개인. 옛날에 복덕방 하다가 지금도 자격증 없이 계속해서 적법하게 중개업을 하고 있는 분들, 이 3가지 종류가 있다. 지금 현재 10만 6천 명의 개업공개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법인이 약 800개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법인은 회사죠, 회사. 법인, 법적으로 사람.
회사, 중개 주식회사 이런 게 약 800여 개. 그리고 거의 약 10만 개 정도가 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입니다. 중개인도 이제 거의 없어요. 자꾸 줄어들고. 중개인은 절대로 늘어날 수는 없죠. 줄어드는 경우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있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개업공개사는 몇 번 있어요? 교과서에는 개업공개사는 45페이지. 등록을 한 자를 말하고요. 46페이지에 보면 그 법인인 개업공개사, 반가로 2번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반가로 3번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이게 소위 중개인이 되겠죠. 세 가지 형태가 있다. 자, 그 다음에 47페이지 6번 소속공인중개사입니다. 소속공인중개사라 하면 개업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그 가로 안에 있는 게 시험에 여러 번 출제됐습니다. 개업공개사인 법인인 사원,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자를 포함한다. 밑줄 치십시오. 가로 안에. 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그러면 시험에 모든 임원은 계약서 작성할 수 있다. 모든 임원은 계약서 작성할 수 없다. 답은? 둘 다 X. 모든 임원은 계약서 작성할 수 있다. 1번. 2번. 모든 임원은 계약서 작성할 수 없다. 답은? 둘 다 X입니다. 모든 임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즉 자격증 있는 임원은 소속 공인중개사에 해당되고, 아까 가로 안에 밑줄 친 게 자격증 없는 임원은 중개보조원에 해당된다고 반대 해석을 하면, 그래서 모든 임원은 계약서 작성할 수 있다, 없다, 둘 다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48페이지 중개보조원입니다. 중개보조원. 중개보조원이라 하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개사에 소속되어 중개사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업공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이게 중개보조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사람을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합해서 뭐라고 불러요? 합해서 고용인이라고 부릅니다. 고용인의 반대가 고용자입니다. 사람인자가 붙으면 직원이고요. 놈자자가 붙으면 사장입니다. 고용을 한 사람은 고용자, 사장이고요. 고용당한 사람이 고용인, 직원입니다. 직원인데 직원은 자격증을 따가지고 취직하면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취직하면 중개보조원이라고 부릅니다. 현업에서는 주로 여자분은 실장, 남자분들은 부장, 뭐 이렇게 부장부터 시작해요. 나이 어리면. 저는 상무부터 시작했어요. 좀 전무, 상무 이렇게 뭐 전무, 상무 다 소속공인중개사 아니면 중개보조원입니다. 현업에서는 중개보조원님 이렇게 불러본 적은 없죠.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고요. 그렇지만 우리 용어정에서는 중개보조원, 소속공인중개사라고 부릅니다. 두 사람 차이점을 보면 소속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로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격증이 있고,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했기 때문에 차이점, 자격증이 없고, 모든 과목 공부하는 요령이 서로 비교하는 걸 해야 됩니다. 비슷비슷한 내용을. 자,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를 할 수 있고 중개보조원은 중개 업무를 할 수 없다. 자, 그러면 중개 업무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법에 없습니다. 근데 국토부 유권 해석은 계약서 작성, 중개 업무라 하면 계약서 작성,
그 다음에 확인 설명,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작성, 이런 것들을 중개 업무로 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모든 임원은 계약서 작성할 수 있다, 없다, 다 X라고 했죠? 자격증 있는 임원은 소속 공인계사니까 중개 업무 할 수 있고, 자격증 없는 임원은 중개 업무를 할 수 없다, 보조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둘 다 보조할 수 있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둘 다 보조할 수 있는 것은 똑같다. 그래서 1회 시험에 출제됐어요. 다음 중 소속공인계사, 중개보조원, 개업공인계사, 법인의 임원, 사원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것은 1번 계약서 작성, 2번 확인설명, 3번 확인설명서 작성, 4번 현장 안내, 빈집 구경시키러 데리고 가는 것. 4번이죠. 구경시키러 데려가는 건 다 해도 돼요. 구경시키러 데려가면서 물으면 도배가 깨끗합니까? 은행 융자는 있습니까? 이런 거 물으면 보조원은 대답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시험에 나오면 안 돼요. 근데 현장에 현업에서는 물으면 나는 보조원이므로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러면 죄송없다고 가버려요. 그럼 볼 필요 없다 하고 가버려요. 그게 조심스럽더라고. 저도 보조원으로 보조원은 아니고 저는 소속공인계사로 근무해봤는데 묻는데 만약에 도배가 깨끗합니까? 묻는데 더럽습니다. 이러면 그럼 볼 필요 없다. 그렇게 하고 안 불러하더라고요. 그럼 깨끗합니다. 이렇게 또 거짓말 해놓으면 금방 보면 또 깨끗하다는 걸 머릿속에 인식하고 가면은 또 안 깨끗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이 깨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조심스러워서 물으면은 일단 보시고 뭐 나중에 사장님이 브리핑 하실 겁니다. 자세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안 그러면 아예 보러 가지도 않으니까 참 조심스러워요. 이게 가면서 아무 말을 안 하고 갈 수가 없고 말을 해야 되는데 말 잘못하면 또 실수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용어 정의를 일단 다 했습니다. 거기에 49페이지, 48페이지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지금 28회 작년에 기출문제입니다. 1번, 외국에서 자격증 따도 공인계사 아니라고 했죠?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2번, 중개업은 의뢰, 보수, 업 세 가지가 들어가야 되지 보수 유무와 관계없이 이 말이 틀렸죠? 무자격자가 보수를 안 받고 계속 중개를 해도 처벌받아야 안 받아요? 무자격자가 보수 안 받고 하면 안 받죠. 중개업이 아니니까. 중개는 아무나 해도 된다 했잖아요. 네. 중개를 직업으로 하는 중개업, 공짜로 중개하는 거는 많이 해도 상관없어요. 이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사실 법무사법에는 법무사가 아닌 자가 등기 신청을 대행하면 공짜로 해도 한 번만 해도 처벌받아요. 근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한 번만 하면 돈 받아도 처벌 안 받고 여러 번 해도 돈 안 받으면 또 처벌 안 받죠? 네. 그래서 중개를 무자격자가 중개를 업으로 해도 사실상 거의 다 빠져나가고 처벌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보수를 안 받았다 이래버리면은 처벌 안 받으니까 돈 안 받았다고 뭐 하면 돈 받아놓고도 현금으로 받았으면 서로 짜고 안 받았다고 할 수도 있겠죠? 판사는 오직 증거만을 볼 뿐이에요, 판례는. 그래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고 해서 뭐 예를 들면 뇌물죄로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절대 뇌물 받지 않았다는 걸 입증하는 거는 아니에요. 단지 증거가 불충분할 뿐이고. 그래서 실제 보수받은지 안 받은지 이게 현금 주고받으면 사실상 적발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 보수 안 받고 하면 무자격자가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보수와 관계없이 해서 X입니다. 3번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아니다. 아까 가로 안에 밑줄 쳤잖아요. 자격증 있는 임원은 소속공인중개사고 자격증 없는 임원은 소속공인중개사가 아니다. 기출문제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 다음에 5번 개업공개사의 행위가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한다. 네,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통념상
판단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실장이 매수 의뢰인이 매도 의뢰인에게 전달해달라고 맡겨놓은 계약금 중도금을 떼먹고 횡령하고 도망가 버렸다.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이 경우 사장이 책임이 있는지 여부. 중개사고만 책임이 있거든요. 중개행위와 관련된 것만. 그건 중개행위이다 아니다? 계약금 중도금 떼먹고 도망간 거는. 그것도 판례는 중개행위라고 보고 사장이 책임져야 된다고 했어요. 사회통념상 판단해야 된다. 일반 국민들을 보호해야 되는 입법 취지에 비추어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답이 5번입니다. 이거 문제가 답이다. 이거 책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5페이지 10번 문제. (5페이지) 10번 문제. 이거는 약간 중개대상물하고 용어정의는 해석상 문제니까 논란의 대상이 된다 했죠. 이 문제도 논란의 대상이 되어서 제가 안 풀려고 했는데 질문을 하셔서 부득이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몇 개인가 개수형 문제 어렵죠? 자, 기역,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중개상물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니은, 사건이 소멸된 바다로 된 토지, 포락지 뭐 이런 거, 사건 소멸됐다. 사건이 개인의 권리죠? 네. 개인의 권리가 소멸됐으니까 이제 중개상물 아니다. 그 다음에 공장재단과 분리된 공업소유권 아닙니다.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재단 전체가 하나로서 중개상물이 된다 했죠? 네. 그 다음에 허가구역 내의 토지는, 농지는 중개상물 돼야 안 돼요? 네.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전부 다 중개상물 됩니다. 개발제한구역, 뭐 아까 말했죠? 미관지구 뭐 이런 거 모든 용도지역,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변구역, 접도구역, 연안구역, 하천구역, 접도구역 다 됩니다. 중개상물. 그 다음에 미음에 사인이 이 말은 개인이 이 뜻이에요. 개인사자. 개인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매립공사를 완료하고 중공검사를 받은 매립지, 이건 적법하게 매립했기 때문에 가능하죠. 중개상물 됩니다. 그 다음에 비업이 소위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이지만 민법상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상물이 아니다. 그 다음에 시옷은 사유지니까 되죠. 사유지, 개인 땅이니까. 그 다음에 이형의 사유지인 지방하천 되죠. 하천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하천이. 개인 하천은 되고 국가 하천이나 지방 하천은 안 된다 했습니다. 지역, 소위 대토권 중개상물 안 된다 했죠? 지역, 투기과일지구 내 주택 재건축 입주권 돼요? 안 돼요? 어떤 경우 안 돼요? 이게 재건축 입주권이니까 재건축 입주권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된다고 해석해야 돼요. 된다고. 재건축 입주권. 조금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그냥 입주권이라고 하면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재건축 입주권이면 이게 재건축은 입주권이라고 하면 멸실되고 나서 이게 관리처분 인가받았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는 된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투기과일지구 내에서 뭐 전매를 못하도록 되어 있다면 이건 조금 논란의 여지는 있는 것 같아요. 투기과일지구 내에서는 지금 전매가 안 되는지 그는 공법에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그 규제를 하고 있다면 안 되겠지만 지금 여기서는 된다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업재단이나 항만운송사업재단 이런 것들은 대통령령의 규정이 없어서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중개상물 되는 것은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의제부동산은 3개밖에 없어요. 어업권, 항만운송사업재단, 건설기계, 자동차, 선박, 항공기 이런 건 의제부동산이지만 대통령령의 규정이 없으니까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는 답이 7개로 되어 있는데 저는 8개 같은데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얘기. 이건 지금 요 문제는 뭐 제가 출제한 건 아니라서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약간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어업재단은 안 되는 게 확실해요. 도로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했죠? 사도, 개인도로면 되고 공도, 국도면 안 되고 경매 중인 다세대 주택 이것도 된다고 시험에 나와서 경매 중인 이게 좀 논란해. 이것도 약간은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즉 경매 신청 기입 등기된 부동산 중개상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경매 그 자체는 개입 여지가 없지만 예를 들면 경매 신청 기입 등기된 부동산을 살 수 있다고요, 싸게. 예를 들면 뭐 가령 3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에 융자가 1억이 있어가지고 1억 융자가 있어가지고 건주당은 1억 3천 이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연체 계속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못 갚으면 경매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걸 사면 어떻게 사겠어요? 3억을 다 주고 사는 게 아니라 이거 1억 융자하고 연체이자 빼고 뭐 예를 들면 1억 5천에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1억 5천에 사가지고 은행 융자 다 갚아버리고 저당권 말소해버리면 경매 절차가 취소되겠죠? 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가만 내버려두면 경매 넘어가면 이거 은행에서 1억 그 받아가고 나머지 남는 돈은 소유자한테 돌려주잖아요. 배당을 하고 남는 돈은. 그러니까 경매 신청 기입 등기된 부동산도 중개상물 된다. 제가 중개대상물하고 용어정의가 어렵다고 해서 이게 해석상 문제니까 이게 법조문에 전혀 없는데 이런 문제가 시험에 출제됐었어요. 그 다음에 간석지, 바닷가, 빈지 중개상물 안 되죠. 바닷가는 소유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중개상물이 아니고요. 히읗,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이 문제가. 제가 강의하면서 아까 말하지 않았는데 원칙적으로 제가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은 미래의 건축물로서 중개상물 된다고 했죠? 근데 요거는 판례입니다. 요거는 동호수가 특정되지 않아도 중개상물 되는 판례입니다. 이게 동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나 장차 예정된 동호수의 추첨이 분양 대상으로 정하여져 있는 세대들을 특정 피분양자에 대한 분양 목적물로 확정하여 주는 절차에 불과하고 피분양자가 그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 자체가 당연히 보장되는 것은 중개상물 된다는 판례예요. 이게 뭐냐면 지역조합 아파트입니다. 지역조합 아파트. 지역조합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동호수가 늦게 특정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건물 다 지어놓고 입주하기 1년 전에 특정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원칙적으로는 동호수가 특정되어야 미래의 건축물로서 중개상물 된다고 했는데 예외적으로 동호수가 특정되지 않아도 가능한 경우도 있다. 이렇게 따지면 지금 8개가 되죠. 그래서 아마 지금 잘은 모르겠어요. 지금 7개 4번이라고 돼 있죠.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어쨌든 중개상물하고 용어정의는 해마다 논란의 대상이 됩니다. 명확하게 법조문에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페이지, 요거 지금 문제가 답이다. 2페이지 4번 문제 보겠습니다. 2페이지 4번 문제.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중개라 함은 법정 중개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왜 X예요? 매매뿐만 아니라 그 밖의 권리가 빠져서 X로 이렇게 출제됐습니다. 2번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여기까지는 맞죠? 개업공개사에 소속되어 또 맞습니다.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업무 이게 틀렸죠? 보조원은 중개업무는 안 되잖아요. 여기 보조원은 중개업무는 안 되고 보조만 된다고 했어요. 중개보조원은 중개업무는 안 된다. 근데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이렇게 해서 틀렸고 3번 개업공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네, 개업공개사는 등록을 한 자입니다. 등록을 해놓고 중개업을 영위하지 한 건 안 했다 하더라도 개업공개사입니다. 등록만 하면 개업공개사라고요. 영위하고 안 하고는 상관없어요. 등록을 한 자다. 4번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을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중개업은 의뢰, 보수, 업 이 세 가지가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맞죠? 이 세 가지가 들어가면 중개업이다. 자, 그 다음에 5번 소속 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 맞죠? 로서 개업공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중개업무를 하거나 보조하는 자를 말하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도 소속 공인중개사이다 하면 그건 또 맞는 말이에요. 이게 조금, 그래서 이게 어려워요. 말장난이 심해요. 중개업무를 하거나 보조하는 자를 말하고, 물론 보조하는 자도 소속 공인중개사가 될 수는 있습니다. 가로 안에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 이걸 주의하시라고요. 즉 자격증 있는 임원은 소속 공인중개사에 해당되고 자격증 없는 임원은 중개보조원에 해당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 게 용어의 정의와 중개대상물이다.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건 더 중요한 걸 굳이 따지기는 힘든데 용어정의입니다. 용어정의는 앞으로도 계속 이 용어를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강의를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용어를 정의를 보면 중개는 중개대상물을 알선하는 것이다. 근데 그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덕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중개라 하고,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중개업이라 한다.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를 공인중개사라 한다.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등록을 한 자를 말하고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개업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하거나 또는 개업공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하고,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개사에 소속되어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용어정의, 중개상물 각각 한 문제 출제된다.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 다 지났고요. 49페이지 공인중개사 제도부터는 논란의 대상은 전혀 없습니다. 공인중개사 제도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 문제밖에 출제되지 않습니다. 4조, 5조, 6조, 7조, 8조까지 해서 한 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상대적 중요도는 낮습니다. 우리 법 조문이 공인중개사법이 51개 조문이고요. 시행령이 38개 조문, 시행규칙이 29개 조문 해가지고 총 118개 조문에서 40문제가 출제됩니다. 40문제가 출제되면 오지선다이면 200개 지문이 출제되죠? 그러면 법조문 한 개마다 다 한 문제가 출제되는데, 이 공인중개사 제도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중요도는 떨어진다고. 49페이지 메뉴에 보면 한 문제 나온다고 돼 있죠? 한 문제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간혹. 왜 이렇게 많이 안 출제되냐 하면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공인중개사 제도는 거의 다 잘 알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60점 평균 이상이면 합격이고 뭐 40점 밑으로 과락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걸 거의 다 알고 오기 때문에 변별력이 없으므로 많이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이 49페이지 공인중개사 제도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